일단 심화 이론은 기본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기본 시간 때 이제 법 위주로 봤잖아요. 법 위주로 쭉 이제 훑어봤어요. 이게 원래라면 이제 기본이랑 심화를 섞어서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심화까지 같이 하다 보면 이게 한 뭐 3달, 4달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데 한 3달, 4달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것보다는 빨리 그냥 앞에 일단 중요한 법부터 한번 빨리 쭉 한 2달 안에 끝내서 여러분도 1회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화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1회독, 그래서 한 3, 4달 안에 한 2회독을 하게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심화 이론 때는 시행령이랑 시행 규칙 위주로 할 거예요. 시행 규칙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있으면 뭐 약간 위원회 같은 거 있죠. 그 우리 관세법에 나오는 위원회, 뭐 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들. 그게 제가 기본 이론 시간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비교. 예전에 실제 시험에 이제 뭐 환급특례법의 뭐 원재료랑 보세공정의 원재료에 대해서 뭐 비교하여 쓰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 문제를, 그다음 우리 관세법 자체 내에서도 약간 비슷한 규정들이 있긴 있죠.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게, 이게 예전 시험에는 그래도 몇 번 나왔었는데 요즘 시험 트렌드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제가 지금도 좀 고민 중이에요. 요거는 고민을 좀 하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면 할 거고, 일단은 먼저 심화 이론 때는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위주예요. 그리고 기본 시간 때도 조금 중요한 시행령들은 하긴 했어요. 근데 심화 이론 때는 시행령 전체를 다 볼 거고, 시행규칙도 웬만하면 다 볼 거예요.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간명 같은 데 보면 되게 막 쭉 나열된 것들 있죠. 그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요즘 뭐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시험 공부할 때도 잘 안 보긴 했어요. 그냥 나오면 어차피 다 틀린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는 뭐 지금 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기본 이론 시간 때도 보칙에 대해서 했었죠. 보칙을 한 이유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라도 조금 이제 눈에 익히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법만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데, 관련 시행령이랑 시행규칙도 봐야 돼요. 근데 시행령이 꼭 단독적인 게 아니죠. 법이랑 연관이 돼 있죠. 법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 하면서 관련 법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실 때는 시행령을 했다고 해서 시행령만 보면 안 돼요. 복습을 하실 때는 법 보고, 그 다음에 시행령, 관련 시행령 같이 봐줘야 돼요. 플러스 규칙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심화 이론 때 한 2회독까지 하시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계속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돌리셔야 돼요. 계속 돌리시다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 때 또 진도에 맞춰서 문제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까지 끝났다 그러면 계속 이제 돌려야 돼요. 계속 돌리다가 이제 모의고사 때는 또 모의고사에 맞춰가지고 또 계속 돌리고, 이제 그래서 시행령, 저도 이제 원래 저도 시험 때
중요한 시행령들만 보긴 했거든요. 예. 중요한 시행령들만 봤는데 지금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법보다는 조금 더 자세해요. 예. 왜냐하면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행 규칙도 좀 이제 더 실무하게 이렇게. 근데 제가 또 있다 그랬죠. 원래 고시라고. 고시라고. 이건 이제 완전 실무용. 그 고시 밑에 또 뭐 지침도 있어요. 지침. 관세청 지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요건 이제 완전 실무용.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좀 더 자세해진다. 좀 더 이제. 예.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법은 그래도 약간 이론이 들어가고 뭐 스토리가 좀 뭐 제가 뭐 취지나 이게 제정된 스토리 같은 걸 좀 말씀드렸는데,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미 법에서 이렇게 딸려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계속 이제 눈에 익히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관세법이 쉬웠죠. 2차 같은 경우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시행규칙에서 엄청 나왔거든. 시행규칙이랑 시행령에서 거의 나와가지고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관세법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시행령이랑 시행규칙까지 좀 하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에 뭐 몇 가지를 쓰시오 할 만한 주제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제가 아마 심화 이론 끝날 때쯤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지금 거의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몇 가지에 대해 쓰시오라고 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탁탁탁 돼 있는 걸 좀 파일로 정리를 해놨어요. 책이랑 별도로. 그것도 한번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죠. 처음부터 할 텐데, 일자 총칙, 총칙에서 일단 목적, 정의, 목적 뭐 그때 설명 다 했죠. 목적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목적 적을 일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1조니까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본 이론 때나 작년 문풀 시간 때도 말했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는 안 나온다. 만약에 수입의 정의를 쓰시오, 그 다음에 뭐 수출을 정의 쓰시오, 반송 정의, 뭐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요렇게 다는 안 나오는데 수입에 대해서 쓰시고 거기 관련된 규정들, 요런 것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작년에도 뭐 통관, 관세법상 통관의 정의에 대해 쓰고 뭐 통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정의도 다 외워 주셔야 되는 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시험이 그랬죠. 수입에 대해 쓰고 뭐 수입으로 보지 않은 사용 또는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해 쓰시오. 뭐 네 가지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처음에 이제 볼 때는 계속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외우셔야 되고. 그렇죠. 여기도. 그 다음에 관세 징수 우선. 관세 징수 우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관세 납부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조세에 비해서 관세 우선 징수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른 조세랑 동등한 선상에서 징수를 한다라는 거죠. 요 내용이.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의 시작인데, 0. 시행령 1조 2.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 여기 보시면 관세법 4조 2항이라 되어 있죠. 4조 2항. 요거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에서 관세법상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에 대해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요걸 다 써줘야죠. 요렇게. 아니면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스타일은 더 자세하게 이제 더 지엽적으로 이제 목차를 다 주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죠.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 얘를 써줘야 돼요. 원래는. 왜냐면 얘를 써줘야 얘가 나오고, 4조 2항이.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를 쓰고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제가 수업은 지금 요렇게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요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요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그렇죠. 관세, 세관 수입물품에 대해 하는 관세법 등과 관세법과 요 내국세법 등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규정 우선한다. 그 다음에 요거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 수입물품에 대하여죠. 수입물품에.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요거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징수 담보 관련 규정도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요거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관세법 4조 2항에 따라 납세무자의 주소지, 납세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내국세 등 내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요거 일단 끊고 여기부터 볼까요?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 체납되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관세의 체납이 있으면 당연히 세관장이 징수를 해야죠. 세관장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관세의 체납은 없어요. 관세 체납이 없는 경우일까요? HS 코드에 따라가지고 세율이 0%, 관세율이 0%인 경우가 있죠. 아니면 뭐 FTA 협정세율 적용받아가지고 관세가 0%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입할 때 보통 이제 100% 이제 부과되는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뭐 곡물이라든지 미가공 식료품 같은 것들은 면세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그래서 관세율, FTA 협정세율을 뭐라고 봤더니 관세율은 0%예요. 0%인데 부가가치세만 10%가 부과가 됐네. 근데 이 금액이 얼마? 체납된 내국세 합계가 1천만 원 초과했을 때, 1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은 안 되죠. 뭐 1,200만 원, 뭐 한 이 정도 부가세가 나왔는데 얘는 뭐 납부할 게 없잖아요. 납부할 게 없는데 얘만 체납이 발생한 경우예요. 얘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디서 납세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 법에 따른 관세법이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이때 계류 중이다란 말은 여기서 계류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 있어. 걸려 있어. 이거 해결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잖아요. 확정이. 요것들은. 그래서 지금 한번 관세법을 이제 기본 한번 보고 나니까 여기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다 생각나진 않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겠죠. 뭐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1회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다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끝까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보는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2회독을 하면 그렇고 3회독을 하면 그렇고 4회독을 하면 그렇고, 저는 지금 봐도 지금 이제 실무를 하다가 또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1회독을 좀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관장은 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 체납정리위원회, 이것도 우리 배웠었죠. 관세 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서면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이 세무서장한테 이제 관세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고, 그다음에 요청한 사실을 체납자한테도 통지를 하는 거죠. 통지. 이제 이거 체납액은 우리가 징수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됩니다라고 통지를 하는 거죠. 이 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를 해야 돼. 통보해야 하면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불복 절차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강제 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불가한 경우에도 통보 및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걸 하는 이유는 징수 효율성,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죠. 그래서 요런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내국세 등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바로 알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수입 물품에 대한 사항인데. 그래서 세관장이 요청을 하는 거죠. 세관장이 세무서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요청받으면 요거를 징수한 경우에도 세관장한테 알려주고, 못한 경우에도 알려주고, 그런 거죠.